제가 들려드릴 184번째 책은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유진 오닐, 아서 밀러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3대 극작가입니다. 1935년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했고요. 1944년 발표한 유리동물원으로 다음 해에 뉴욕 비평가상을 수상했고 극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47년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퓰리처상과 뉴욕 극 비평가상을 수상했어요. 좋은 작품이 워낙에 많고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는 1955년에 초연되었고요. 56년에는 694회나 장기 공연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3막을 약간의 내용을 달리해서 여러 개 썼어요. 지금 나오는 책의 3막은 1974년에 새로 나온 개정판입니다. 그간의 여러 판본을 합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폴 뉴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영화도 너무 좋고요. 꼭 봐야 될 고전 명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희곡의 중간중간에 지문으로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한 부분이 많고요. 시작 첫머리에는 공간 설명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가 배경이고요. 공간은 미시시피강 유역의 델타 지역에 위치한 대농장 저택입니다. 주인공 마거리트는 인물 구별엔 마거리트지만 등장인물들이 맥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저도 맥이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물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선 손주들보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주요 뼈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 호칭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요. 브릭의 아버지인 폴리트의 65번째 생일날, 그날 하루 황혼이 지기 전부터 황혼을 거쳐 어두워지는 3시간 정도로 시간의 흐름이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시시피강 유역 델타 지역에 있는 대농장 저택. 그곳은 브릭의 부모님 소유입니다. 아버지 폴리트는 10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잔뼈가 굳었어요. 1910년까지 신발이 닳도록 일하고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주인 잭과 피터는 동성 연인이었어요. 두 남자는 폴리트를 일꾼으로 채용했고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잭과 피터가 죽자 폴리트가 농장을 물려받았고 크게 성장시켜 거대한 목화농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폴리트는 성실했고 뚝심 있게 살아서 지금의 막대한 부를 이루었어요. 지금 65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60살로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가문은 아버지보다 우월했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었어요. 검은색이나 은색 드레스를 주로 입었고 번쩍이는 보석을 많이 달았습니다. 폴리트는 아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싫어했어요. 그는 최근에 몸이 안 좋았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며 그리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28,0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이 상속될 예정이었는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두 아들, 구퍼와 브릭. 구퍼는 35살로 변호사고 아내는 메이. 구퍼와 메이는 5남매의 자녀를 두었고 지금 6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 브릭은 풋볼 선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한동안은 경기 중계를 했었어요. 브릭의 아내 매기는 남부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매기는 가난을 지독하게 경험했으므로 자신의 미모와 의지로 결혼을 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는 잘생긴 외모의 풋볼 선수이며 대농장주의 아들인 브릭과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브릭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 매기는 브릭이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기는 어떻게 하든지 농장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 브릭을 침대로 끌어들여 임신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브릭은 아름다운 아내 매기를 거들떠도 안 보았습니다. 형인 쿠퍼와 아내 메이는 재산이 자신들에게 상속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브릭을 사랑했습니다. 브릭이 여러 가지로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했었어도 아버지는 브릭을 가장 사랑했어요. 쿠퍼 부부는 재산이 브릭에게 상속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의 결점을 아버지에게 알리려고 갖은 수를 다 썼는데 특히 자식이 없는 건 브릭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사건건 드러냈어요. 여름 어느 날이 저녁 무렵 아버지 폴리트의 생일에 쿠퍼와 메이, 브릭과 매기가 농장의 대저택에 모였습니다. 브릭과 매기의 방. 매기는 쿠퍼와 메이의 5 자녀들의 소란스러움과 애들을 시켜 아버지 앞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게 하려는 것, 그렇게나 애들이 많은데도 6째가 또 나오는 것을 계속 비난했어요. 브릭은 이 모든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소년처럼 날씬하고 외모가 근사했지만 브릭의 또 다른 매력은 포기한 자가 갖는 초월한 듯한 서늘한 분위기였어요. 브릭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어제는 발목을 다쳐 현재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매기는 쿠퍼 부부가 브릭을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하는 레인보힐에 보낸 후 농장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브릭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기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더 외롭다고 했고 브릭은 누구나 다 그렇게 외롭다고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매기는 어떻게 해서든 유산을 받아야 한다는 열망이 강했고 아버지 폴리트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축하 카드는 브릭이 써주었으면 했어요. 그러나 브릭은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생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억한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기도 싫고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매기는 자신에게 냉정한 브릭으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 자신이 마치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브릭은 그냥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브릭에게 아직도 이렇게 탄력있고 아름다운 자신을 왜 사랑하지 않는지, 다른 남자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자신이 누군가 바람을 피워주길 당신이 바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브릭은 차라리 당신에게 애인이 생긴다면 마음 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기는 자기는 위험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그냥 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서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암에 걸린 아버지의 마지막 생일이 될 것이니 제발 아버지 마음에 들라고 했어요. 매기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처절하게 가난했었고 돈이 없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꼴보기 싫은 친척들에게 알랑거려야 했던 날들. 아빠는 매일 술을 마셨고 엄마는 돈도 없으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매기가 처음 사교계에 나왔을 때 가졌던 파티복은 2벌 뿐이었는데 하나는 엄마가 보그 잡지에서 본을 떠서 만들어준 것이고 하나는 거만한 사촌에게서 얻은 것이었어요. 자신은 이미 그때부터도 뜨거운 양철 지붕이 고양이 같은 신세였다고 브릭에게 말했으나 브릭은 그렇게 불편하면 내려오면 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매기는 스키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스키퍼는 브릭의 오래된 친구로 이들 부부에게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브릭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키퍼와 브릭의 관계는 친구였으나 동성애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걸 매기가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매기와 브릭은 스키퍼와 스키퍼의 애인, 이렇게 두 쌍이 자주 어울렸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매기는 브리카 스키퍼의 데이트를 따라다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하던 초여름에 매기와 브릭은 결혼했고 그해 가을 브리카 스키퍼는 취직 자리를 다 거절하고 풋볼 선수로 같은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브릭이 척추 부상을 당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매기는 그때 괴로움에 지쳐있는 스키퍼를 유혹했고 브릭과의 동성애를 들키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스키퍼는 매기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해서라도 스키퍼를 브릭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던 매기의 계획이었어요. 브릭은 매기에게는 우월한 존재였고 이런 모든 어두운 면을 감수하고라도 그녀는 브릭을 잡고 있으려 했습니다. 매기가 스키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브릭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선하고 진실한 뭔가를 갖게 되는데 자신에게는 그게 스키퍼와의 우정이었다고, 그 우정을 더럽히지 말라고, 당신 따위가 그 우정에 관해 말하는 것조차 참을 수 없다고 소리질렀습니다. 조카들이 뛰어들어와서 그들의 싸움은 진정되었어요. 매기는 아이를 갖자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주기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날이라고 했지만 브릭은 우리 사이에 아이를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어요. 브릭의 발목이 불편했으므로 다들 파티를 하기 위해 브릭의 방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자신의 약한 부분이 본인에게나 자식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가족 외에 손님으로 가족 주치의인 닥터 바우와 투커 목사도 왔습니다. 파티가 진행되었고 브릭은 꿈꾸는 듯한 미소를 띠고 술 보관장에 기대선 채 분위기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쿠퍼 목사를 상대로 농담을 하고 장난을 쳤는데 어머니의 이런 천박한 장난은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고 고질적인 골칫거리를 대하듯 찡그린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대단한 병이 아니라는 걸 듣고 안도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몸이 왜 찢겨나갈 듯 아픈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했고 선물도 주었고 생일 케이크를 내왔지만 아버지는 분노와 혐오가 가슴에 가득해서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모두 베란다로 나가고 노부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암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속에 어머니가 그 뚱뚱하고 늙은 몸으로 집안을 멋대로 장악하고 다닌 것에 대해 호통을 쳤어요. 이 대농장과 대저택은 자신이 고생해서 이룬 것이며 그동안 아내는 사치스럽게 돈만 쓰고 애들 사이에서 균형도 잡지 못했으며 진실과는 거리가 먼 위선을 떨었다는 것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미워하는 남편에게 긴 세월 동안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너무 가혹하다고 흐느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매기는 브릭을 아버지에게 가도록 했고 방에는 아버지와 브릭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며느리가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처럼 초조해 보인다고 했어요. 너희들 두 형제는 성향이 다른데 같은 타입의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브릭은 여자 둘 다 아버지의 28,000에이커의 땅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냥 둘이 서로 핥히고 싸우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메이가 두 사람의 동정을 살피러 왔으나 염탐질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호통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브릭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인생은 소중한데 술을 마시면 인생을 내던지는 거라고, 자신의 삶에 매달려야 하는 거라고, 인생은 그게 제일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목숨을 살 수는 없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현명해졌지만 서글픔이 깊어진 건 그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이야기했어요. 돈이 넘치게 많아서 여행을 갈 때마다 길에서 구걸하는 이들에게 돈을 던져주었고 어린 여자들은 몸이라도 팔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나라의 정이 떨어져서 당장 떠나곤 했다고 말했어요.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지만 죽는다는 사실에 아무도 동정하지는 않는다고. 그래도 돈이 있으면 뭘 사고 또 살 수 있다고. 그럼에도 요즘 들어서는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말을 많이 했고 브릭은 아버지의 말들이 마음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브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막상 대화를 하게 되면 제대로 이어진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나이 들었어도 아직도 여자를 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맘 놓고 즐겨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걱정스럽던 병이 가벼운 증세라고 의사가 진단했으니 이제부터라도 한바탕 놀아보겠다고, 멋진 여자를 골라서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놀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은 이 모든 게 역겨웠어요. 아버지는 왜 술을 마시는지, 왜 인생을 내던지는 거냐고 물었고 브릭은 허위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허위에 대해서라면 자신이 지겹게 겪었는데 지난 40년 동안 내 어머니의 모습도 소리도 참기 힘들었지만 좋은 척 해야 했고, 큰아들 구퍼와 메이와 빽빽거리는 5 애들을 사랑하는 척 해야 하는 것도, 교회에서 멍청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척 해야 하는 것, 가입되어 있는 클럽들, 엘크리, 프리메이슨, 로타리 클럽, 그런 것도 다 역겹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너 브릭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너만은 진실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왔다고. 그러나 세상은 허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술은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지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스키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스키퍼가 죽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거라고. 너희들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고 고통스럽게 물었지만 브릭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스키퍼와의 동성애. 스키퍼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고 브릭은 술을 마시면서 죽여 없애고자 했던 것. 브릭은 아버지에게 아들인 자신을 호모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매기와 브릭이 쓰는 방은 과거 아버지가 이곳에서 농장일을 할 때의 농장주였던 2 남자, 잭과 피터의 방이었어요. 브릭은 자신들을 이 방에 머물게 한 것도 그 때문 아니냐고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날 너절하게 떠돌다가 이 농장에 왔을 때 잭과 피터가 받아주었고 농장을 관리하게 해주었다고 했어요. 잭이 먼저 죽고 나자 피터는 곡기를 끊더니 따라 죽었다고, 자기는 그걸 봤기 때문에 동성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브릭은 스키퍼가 죽었어도 자신은 곡기를 끊지는 않았었다고 난폭하게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너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브릭은 스키퍼와 자신 사이의 특별했던 우정, 진실하고 참되고 깊은 우정이 깨끗하고 존중할 만한 것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것, 자신들은 깨끗한 우정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풋볼 순회 경기를 다닐 때도 호텔방을 같이 쓰면서 침대 사이로 손을 뻗어 잘 자라는 악수를 했을 뿐 순수하고 진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매기는 자신과 스키퍼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껴 스키퍼를 유혹했고 스키퍼는 뭔가를 증명하듯이 매기와 잠자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고 말했어요. 이후 스키퍼는 썩은 막대기처럼 쪼개져 버렸고 술을 마셨고 그렇게 빨리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스키퍼와 함께 진실을 대면하지 않고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신 거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브릭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점점 견딜 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실을 입에 담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벼운 병이 아니라 암에 걸린 거라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버렸어요. 말하고 나서 브릭은 이 충격적인 발언에 스스로도 당황했습니다. 멍하니 있는 아버지 뒤편 하늘로 섬뜩한 초록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브릭은 조용히 아버지를 쳐다보며 구퍼와 메이와 5 아이들에게
대농장을 넘기라고 자신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 말했어요. 다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병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만 없는 자리에 모두 모였고 닥터 바우는 악성 종양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랬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쌓였습니다. 그녀는 브릭을 찾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브릭이라고 말하자 쿠퍼는 왜 브릭만 찾는가를 따졌고 어머니는 쿠퍼에게 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기에게 브릭이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어서 아이를 가져야 하며 만일 브릭이 이 농장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가슴은 터져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겼어요. 쿠퍼는 이제껏 아버지가 브릭만 편애하는 걸 원망해왔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어가니 공정한 거래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변호사며 그동안 변호사를 그냥 한 게 아니라고 내 이익을 지킬 줄은 안다고 말했어요. 브릭은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술잔을 들고 베란다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쿠퍼는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걸 알고 나서 멤피스에 있는 남부 플랜터스 은행과 트러스트 컴퍼니 이사장의 도움을 받아 수탁 관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보이려고 하자 어머니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내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은 남편을 평생 동안 사랑했고 존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브릭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에게는 브릭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브릭은 어머니를 피해 얼음을 술잔에 하나씩 넣었어요. 어머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으며 인생을 반도 알기 전에 죽음을 만나게 되었다고. 초대하지도 않은 암울한 무언가가 이곳에 들이닥쳤으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어색하게 브릭을 껴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너의 자식을 안겨드리는 거라고. 내가 아버지를 닮았듯이 너를 닮은 손자를 안겨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브릭 부부가 선물한 캐시미어 가운을 입고 중국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매기는 기쁨에 차서 이제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더니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감격스러워했어요. 아버지는 매기를 안아주고 나서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물려주게 될 자신의 왕국을 지붕 위 막내에 올라가서 한 번 더 봐둬야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쿠퍼와 메이는 매기에게 속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들이 나가고 매기와 브릭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술장으로 달려가 술병을 두 팔에 잔뜩 꺼내들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브릭에게 오늘이 주기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자고.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당신을 붙잡아줄 사람이며 앞으로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되돌려 주겠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폴리트 가족의 갈등, 끝도 없이 이어질 이 갈등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동성 연인이 소유한 농장에서 일하다가 농장 주인이 되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농장을 성장시켰고 동성애를 이해했지만 아들인 브릭이 그렇다는 걸 알자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브릭은 가족 중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브릭은 잔꾀를 부릴 줄 모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을 닮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브릭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브릭은 동성의 성향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매기와 서둘러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기는 영악하지 못한 스키퍼를 이용했고 스키퍼는 견뎌내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브릭은 매기에게 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술을 마셨고 마실수록 회한은 깊어져 점점 더 일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28,000에이커의 대농장을 소유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쿠퍼와 메이는 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매기는 신분 상승 욕구가 강했고 브릭의 외모와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브릭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방식은 일방적이었어요. 브릭과 매기의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었고요. 그래서 매기는 뜨거운 양철 지붕이 고양이처럼 불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릭이 견디기 힘들었던 허위의식, 스키퍼의 우정을 동성애로 보는 사회의 시선이 역겨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브릭도 자신을 정면으로 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 희곡은 자신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사회의 현상으로 밀어버리는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막에서는 이런 갈등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이룩한 땅에 대한 자부심, 40년을 같이 산 아내에 대한 증오심, 큰아들 구퍼와 며느리 치사한 욕심, 그리고 왠지 현대인의 그림자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매기, 벗어날 노력을 안 하는 브릭. 아버지는 브릭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이 없고 술을 마시는 아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미국에서 전통을 고집하는 남부적 기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희망적인 게 있다면요. 동성애를 갖고 있는 브릭에 대한 아버지 관용과 남편이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갖고 있는 애정 아닐까 합니다. 이런 감정은 거대한 것들 앞에서는 그리 반짝이지는 않지만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지나가면 그게 가장 뚜렷이 남아 새로운 삶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절망은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양면입니다.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어떻게 놓을 줄 아는가를 많은 퍼센트 포함하고 있어요. 그걸 외면한다면 뜨거운 양철 지붕이 고양이처럼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